중일 외교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대만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대만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합병의 전초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순간 일본의 안보와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도 연일 뉴스에서 중국 군함과 전투기가 오만하게 대만 주변을 휘젓고 다니는 꼴을 보며 전쟁의 불길이 곧 일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카이치 총리는 베이징의 위협을 역이용해 잠든 일본 여론을 흔들어 깨우고 거인 중국의 팽창을 막아낼 세계의 날카로운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휘두른 이 세 개의 도끼가 얼마나 강력하고 일본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끼는 자위대 계급 체계의 대개혁입니다. 이것은 전후 일본을 올가매던 족쇄를 끊어내고 베이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심리적 무장을 완료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계급 체계와 훈장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 대전 패전 후 창설된 자위대는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중화기 보유 금지는 물론 군사 용어 사용조차 철저히 통제받았습니다. 보병을 보통과 전차를 특차라고 부르는 시기였죠. 일본이 군사화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눈물겨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이 가면을 벗어던지려 합니다. 1등육자 같은 낯선 계급을 나토와 미군 표준에 맞춰 대령으로 바꿉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1945년 이전 일본 제국군이 쓰던 명칭이기도 합니다. 1등육이는 대위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동맹군과의 원활한 작전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군사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명칭을 바꿔 프로 군대로 거듭나려는 것일 뿐입니다. 다카이치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회 공자위대 제복 디자인까지 변경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고 올해 초 창설된 통합작전사령부와 발맞춰 자위대의 정규군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개혁에 베이징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본이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군사 확장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며 이것이 역사적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도 일본이 자위대의 비군사적 색채를 지우고 아시아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평화 헌법 파괴 수순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군국주의 부활 타령은 뻔한 연막 전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지난 수십 년간 미친 듯이 군비를 확장해온 중국 자신입니다. 항공모함을 찍어내고 핵 추진 항모를 건조하고 매년 수백 번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누구를 탓합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 세상이 일본군을 무서워합니까? 중국군을 무서워합니까? 물론 과거 일본 제국군이 아시아를 유린하고 난징 대학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전력을 비교해 봅시다. 200만 현역병에 50만 예비군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중국군과 고작 25만 명의 방어 중심 자위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만 해도 일본의 4.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숨겨놓은 그림자 국방비까지 합치면 실제 격차는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더 큰 위협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카이치의 첫 번째 도끼, 군대 개혁의 정당성입니다. 두 번째 도끼, 이것이야말로 베이징의 뼈를 때리는 진짜 일격입니다. 바로 비핵 3원칙의 수정. 과 한미일 공조를 통한 핵 잠수함 추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발해 중국이 황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자 다카이치는 보란듯이 2026년부터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수정을 논의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외교 갈등이라는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입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하고 1971년 국회 의결로 확정된 비핵 3원칙,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60년 가까이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이 원칙을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핵무장 깡패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과감하게 제3원칙에 손을 대려 합니다.
핵무기를 직접 만들거나 갖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실은 함정과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거나 영해를 통과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이나 한반도 유사시에는 말이죠. 이것은 원칙의 폐기가 아니라 변화화된 안보 환경에 맞춘 유연한 재해석입니다. 이 파격적인 행보는 지난 10월 말 한국이 미국과 핵 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대양작전 능력을 위해 핵 잠수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모든 군대의 꿈 아닙니까? 재래식 잠수함처럼 툭하면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거나 연료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식량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무한대로 바닷속에 매복할 수 있습니다. 보급에 얽매이지 않고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바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핵 잠수함이 언제든 불쑥 튀어나와 핵미사일을 날리고 다시 심해로 사라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목숨 걸고 핵 잠수함 전력을 키우는 이유이며 육상 발사대, 전략 폭격기와 함께 핵 전력 삼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다카이치의 도끼는 이제 막 휘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부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그려갈 새로운 안보 지형.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멘트와 함께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시간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마지막 세 번째 도끼, 그리고 이 모든 상호형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성, 다카이치 총리는 비록 일본이 직접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돌파구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일본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며 베이징을 견제할 강력한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미국과 핵 잠수함 건조 합의까지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베이징에게 악몽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계적인 잠수함 기술력은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조차 중국의 시끄러운 핵 잠수함보다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일본이 마음먹고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성능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감탄할 세계 최정상급 괴물이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대양지배라는 헛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왜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일본의 근간인 비핵 3원칙까지 건드리며 이렇게 강수를 두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동북아의 안보판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이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중국은 미친 속도로 핵탄두를 늘려 2030년이면 1000기를 보유,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합니다. 북한은 툭하면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리며 핵 위협을 가합니다. 역사적 원한까지 겹친 이들에게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주적입니다. 둘째, 미국의 핵 우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두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니들 안보는 니들이 챙겨라라며 핵무장을 종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미국만 믿다가는 다 죽는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셋째, 확장 억제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미국은 유럽에는 전술핵을 배치하고 동맹국 항구에 핵 잠수함을 수시로 보내지만 유독 일본만 반입 금지 원칙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 핵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못 들어오고 한국이나 괌으로 빙 돌아가야 하는 이 비효율적인 상황, 다카이치는 이것부터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카이치가 꺼내든 세 번째 도끼,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생존 선언을 봅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 해협은 봉쇄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의 목숨줄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의 3분의 1, 전체 수출의 4분의 1, 그리고 석유의 80%를 이 항로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이 막히면 일본의 수입량은 60%로 곤두박질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다카이치가 괜히 중국의 영린을 건드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일본 민족의 하산 생존 바닥이 걸린 문제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이 있고 러시아는 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빈국 일본은 에너지의 93%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이 거대한 유조선들이 지나오는 길목, 그 동맥이 바로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입니다. 이곳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일본과 한국의 생명줄은 베이징이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방백서는 항상 해상교통로 확보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만이 위험하면 일본도 위험하다는 말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1억 일본 국민의 밥줄이 걸린 절박한 비명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의 공장 가동은 멈추고 전력은 끊기고 경제는 전시체제로 돌입해야 합니다. 이미 늙고 병든 일본 경제가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미야코 해협까지 장악하면 일본의 남쪽 방어선은 뚫립니다. 해상운송, 안보, 외교 주권까지 모두 중국에 상납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작을 알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진짜 이유. 그것은 대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본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보여준 광란의 외교 참을 짚고 넘어갑시다. 외교는 품격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는 통제 불능의 막장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고함, 욕설, 협박, 혐오 조장. 이것이 대국이라 자칭하는 중국의 민낯입니다. 지난 한 달간 베이징은 전례 없는 규모로 정부 조직을 총동원해 다카이치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국가안전부, 공안부, 상무부, 해경, 4대 정우, 전투사령부, 관영언론, 사이버 부대 우마오당까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 흙탕물을 쏟아붓듯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외교 문제를 전 세계가 조롱하는 국제적 스캔들로 키운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판 문화 대혁명입니다. 타도 대상을 정하고 인민 재판하듯 짓밟아버리는 그 야만적인 방식이 21세기에 되살아났습니다. 중국 인민들이야 이런 선동에 익숙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중국 외교부? 아니죠. 외교 단절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할 외교부가 앞장서서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는 외교관은 없고 이빨을 드러낸 감, 늑대, 전랑담들만 득실거립니다. 다카이치의 세계의 도끼, 그리고 중국의 자에 가까운 외교 폭주.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의 그 악명 높은 전랑 늑대 전사,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흉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외교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사문화된 적국 조항을 들먹이며 일본이 침략 조짐만 보여도 중국과 3개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즉각 일본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망발을 쏟아낸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퍼붓는 동안 인민해방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경선과 군함들이 분쟁 지역인 센카쿠, 디아오위다오 열도를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니고 요나구니섬과 대만 사이에는 중국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중국의 4대 정우, 전투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훈련을 감행하고 항공모함과 최신의 스텔스기 J-227 그리고 항공모함 킬러 둥펑 미사일까지 줄지어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의 이 요란한 무력 시위,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해를 본 건 중국의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쇼핑 관광업계뿐입니다. 정작 일본의 핵심 경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멍청한 도발은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만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의 보수농액 야쿠타 나오키 의원의 일침이 압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 그거 다 나눠봐야 일본인 한 명당 고작 18,000엔, 약 16만 원이다. 18,000엔 내고 그 시끄럽고 무례한 관광객들을 안 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남는 장사 아닌가?